이게 애초부터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담당자들, 그러니까 뭐 건설주, 뭐 건축주, 중개인, 뭐 감정평가, 뭐 여러 이런 참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를 한 사기냐, 네,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순리대로 시장이 우상향을 그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이게 역전세가 한번 그렇죠, 벌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의도치 않게 반환의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사고로 볼 것이냐 사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역전세에서 지금 전세 사기가 문제인데 네. 그 전세 계약을 이제 맺고 나서 보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등본상에 나와 있는 공시 가격도 없고요 소유권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주변 시세가 어떻고 네. 그 지역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네. 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인정하기란 체감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벌어졌던 전세 사기 문제와 연관해서 모든 것이 수면 밖으로 한번 나온 사태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고 또 정부와 금융계 또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택 문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기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안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경제프리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신 정보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박사님. 그 전세 사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제가 옛날에 읽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한 111%는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110% 정도 전국적으로 되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인구는 점차 감소해서 9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그 가구가 분화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 주택 보급 속도가 타 지역보다는 좀 늦었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 또 서울 수도권 주택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 소유율이라 그러나요? 예. 1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가를 네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한 47%가 자가 보급률이라고 들었으니까 네. 한 사람이 보통 2채 정도는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통계 수치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조금 절반을 조금 넘는 분들이 이제 임차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절반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자가 소유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1주택이 많고요. 네. 2주택이 그 다음이고 3주택 이상은 사실은 개인들은 네. 좀 소수의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뭐 4주택, 5주택, 뭐 10개, 20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극소수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거기서부터 얘기가 될까요? 우리나라에만 좀 특화된 어떤 주택 임대차 제도라고 하는 이제 네. 전세 제도가 네. 이제 공적은 아니고 이제 사금융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임차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 효과가 있다 보니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네. 매매 가격 가구의 그 차이만큼만 실제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네. 소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월세 시장이 일종의 물가처럼 네. 공간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지불 개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고 금리하고도 역의 변수였는데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전세 보증금도 금리하고 밀접한 연동이 좀 생기면서 네. 역전세가 생겨나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큰 문제가 발단이 예.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은 전세 부분하고 예. 방금 말씀 주셨던 역전세 가능성에 따른 이제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그 합리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사기라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네. 하니까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네. 집주인으로서는 그죠? 예. 나는 전혀 사기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나도 네. 금융 비용 조달이 어려워지고 예. 집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좋을 때는 나도 잘 살았는데 당신들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전세 입자도 그렇고 전세를 내주는 집주인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네. 비아파트 부분 말씀 네. 주셨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전세 사기라고 불렸던 전세 시장에 있어서 다주택 가구라든지 네. 뭐 빌라 주택이라든지 이런 네. 비아파트 분야의 전세 입자들하고 집주인들하고의 마찰 건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들, 그러니까 뭐 건설주, 뭐 건축주, 중개인, 뭐 감정평가, 뭐 여러 이런 참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를 한 사기냐, 네,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순리대로 시장이 우상향을 그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이게 역전세가 한번 그렇죠, 벌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의도치 않게 반환의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사고로 볼 것이냐 사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역전세에서 지금 전세 사기가 문제인데 네. 우리가 보통 그 빌라라든지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 유형을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그 중간에 징검다리 디딤돌로 삼고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모아놓은 자산 축적 기간이 짧아서 네. 현재 소득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이제 비아파트 유형의 거주를 좀 일부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옮겨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매입 수요나 이제 분양에 대한 이제 계약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라를 분양하는 이제 공급 쪽에서도 애초에 완판될 확률이 적으니까 네. 처음부터 건축주가 전세입자를 모집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중개업소하고 많이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주도 있고. 근데 이게 법인이 뭐 하다 보면 종부세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네. 전세 계약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네, 네, 네. 그 전세 계약을 이제 맺고 나서 보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등본상에 나와 있는 공시 가격도 없고요. 소유권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주변 시세가 어떻고 네. 그 지역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네. 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임대인은 사실 애초부터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이제 바지 임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이제 건축주가 세워놓은 바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 해당 빌라에 뭐 30채, 네. 그 옆동에 10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인 지역의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네. 500채, 1000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일종의 뭐 수수료나 커미션을 그 작당했던 이제 공모된 그 조직들이 이제 다 분할해서 가져가고 네. 이제 그렇게 가져가다가 전세 만기가 도래가 되면 네. 후임 임차인을 구할 때 인상해서 받아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가져가려고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에 또 불을 당겼던 게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종부세율을 높게 공제율 없이 5%로 가져가니까 보유하는 이제 부담도 커졌는데 반환해줘야 되는 보증금도 커지니까 네.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이제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이제 지금 흔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세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네. 디테일하게 보면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하러 갔는데 몰랐는데 이날 동시에 뭐 매매 계약이 또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그 근저당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서 계약을 했는데 말소해 주지 않았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보증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또 모르고 지나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압류가 걸려 있어서 그게 안 된다든지 뭐 직거래 간에도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 안 그래도 부동산 거래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위 검색해도 아무 정보가 안 나온다. 네. 이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결국에. 그렇군요.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주변 분들이 그러시는 거를.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동산 계약에는 부동산 중개사라는 분들이 들어가서 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험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네. 내용이 고지가 안 됐다면 네. 그거는 분명하게 미고지에 따른 네. 저는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부동산 중개사분들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중개사 협회하고도 예. 이제 큰 범위에서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책이라고 하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 균형을 잡아가기 그렇죠. 위한 후에 후속 그 종속 변수기 때문에 애초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 범위를 좀 높이는 것을 법제화하고 이제 제도 정비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이렇게 빌라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서 중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임대인의 뭐 세금 체납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옆에 호수의 보증금과 월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면서 안심을 하게끔 네.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이게 요번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도입이 되고 점차 어느 정도 좀 더 보편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자리매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임대업자나 임차인이나 중개사나 아니면 네. 우리나라 정부의 법 제도나 모두가 빈 구멍이 있다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원인의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각 영역에서 그 빈틈이 모아져서 만든 어떤 사회적 큰 재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 지역을 검열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네. 이게 보면 규모는 한 2만 1,000여 건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금액은 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3억 원 이하의 규모가 이제 97.35%니까 네. 뭐 산술적으로 그냥 곱하기만 해봐도 대략 금액적인 규모는 6조 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네요.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어떤 허점으로 인해서 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큰 명분은 있어서 좋은 취지로 도입은 됐지만 네. 그런 어떤 공적 보증에 대한 확대가 있었고, 그런 보증을 해주니까 이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전세 대출은 그냥 그 지급 준비율 준비도 없이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금액도 확 증가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제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인이 전입 주소 옮기는 거를 싫어한다. 그걸 조건에 붙여가지고 뭐 임대료 좀 저렴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여러 유형의 어떤 임대차 제도에서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허점들,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이제 결과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를 볼 때 정 박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 과정에 들어가지 않게끔 네,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연합과 빌라를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중산층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신혼부부나 네, 이분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어떤 점검 단계를 거치면 적어도 전세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은 네. 조금 줄지 않겠는가라는 하여튼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정부든 민간이든 뭐 공급 주체든 아니면 이제 수요로 하시는 분들이든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너무 시장에만 맡기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이제 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과 지역을 가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고자 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 그리고 뭐 이런 시장에서도 그 공공이 좀 나서서 그런 공공임대를 꼭 아파트 분양할 때 3기 신도시에만 넣는 게 아니고 이런 뭐 큰 도시 안에 경인 지역이나 뭐 서울 지역 안에서도 뭐 지금 이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나서서 이제 참여자들한테 좀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자들한테도 정보 공개가 좀 투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민간 축적 데이터가 좀 있으면 사실 이런 사기는 사전에 좀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막을 수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서 주변에 거래되는 시세가 예를 들어 3억인데 지금 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뭐 2억 8천을 요구한다. 이러면
저 같아도 안 들어가거든요. 매매 계약이랑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걸핏하면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요새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다 아파트 시세 정보만 핸드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좀 시장에서 좀 하나의 영역으로서 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이랑 또 다른 지방 지역하고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온도차가 지금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뭐 한국은행에서도 강남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미분양이 아직도 문제인 지방 쪽에다가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부양책을 뭐 일률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규제를 하기도 좀 이런 상황에서 이 전세 사기 문제를 좀 극복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 소요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요번에 좀 정부가 LH가 나서서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뭐 경공매로 나서서 매입을 한 다음에 네.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네. 여기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게 해주고 네. 경매에 대한 차익도 돌려주고 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액션이 좀 돌아가면서 시장 안에서도 뭐 상업용 부동산이랑 아파트에만 치중되어 있는 이런 뭐 정보가 뭐 연립이나 다중주택 뭐 이런 빌라 시장에도 좀 많이 이렇게 정보 공개가 되고 비대칭이 좀 없어지면 네.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정보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어렴풋이 언뜻 네. 생각이 나는 제안인데 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네. 주십시오. 캠코와 같은 미국의 프레디메나 페니메와 같은 네. 하나의 임대주택 사업 기관을 다시 네. 하나 결국은 사람이 문제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정의 예. 조건이 붙는 게 힘든데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방금 네. 말씀 주신 전세 사기를 당한 이런 선의의 중산층 계층과 젊은 분들에게 네.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방어 형태의 자산 보호를 해드리는 거죠. 네. 대신에 이걸 조합 형태로 운영하다 보면 네. 말씀 주신 대로 경매로 인수를 받아서 다시 네. 차액은 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합 운영식으로 하다 보면 네. 결국은 6조 정도 드니까 네. 전체 금액의 한 50% 정도는 네.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정부가 만약에 예산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네. 그런 식 지금 캠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런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때 느꼈던 자산의 관리 부분에 좀 더 치밀함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자산관리공사 같은 기능을 네. 건설 분야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에 25만 원씩 주는 거를 그냥 그 자금을 한 2년 정도 적금을 들면 26조는 네. 되니까 네. 그걸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전세 사기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여론에 공감이 된다면 네.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고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잘 실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정부도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많이 없으니까 빨리 일단 LH를 통해서 이제 액션 그렇군요. 플랜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LH가 지금 뭐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의 좀 걱정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닥치면 항상 구원투수로 나오는 게 공공에서 매입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다 실행 주체는 LH가 되는데 그 LH는 그 돈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나 나오나. 이것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재원 마련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성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것들 이제 건설사들 구조조정을 위해서 도입되는 그런 기업 구조조정 펀드 CR리치 같은 경우도 네. 뭐 민간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펀드로 운영하는 이제 그런 개념도 이런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 이쪽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거에 대한 어떤 네. 자꾸 지금까지는 투자나 투기의 사다리로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쓰였는데 네.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민간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 또는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네. 좀 건전한 자원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뭐 저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게 복잡한 문제라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전제를 예. 하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나오던데 국회의원분들은 전세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당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당해본 사람들이 법 만들어라 그러면 또 자문을 구해달라 그러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방금 말씀 주신 어떤 특정 지역에 전사기를 당했던 연립이나 빌라에 네. 가셔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다면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예. 아 이런 부분이 입법안 특별법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율사분들이니까 아,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맞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피해자들 이제 구제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 두 팔 벗고 나서서 그렇겠죠. 예, 표를 하는- 얻어야 되니까. 예, 모습이고 실제 이제 그 규제 완화 관련된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정책들이 그 정부의 입법에도 이제 국회 의결이 계속 뒤로 밀렸던 이유가 지금 이런 전세 사기 관련된 구제가 훨씬 더 급선무인데 규제 완화는 지금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뒤로 밀렸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직접 국회에 계신 의원분들이 본인이 겪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나서서 이렇게 무엇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걸로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특정 지역에서 많이 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훅고 간 지역들 네. 이제 그쪽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그 자구적인 어떤 그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서 그 사례를 만들고 이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이제 대응에 대한 뭐 그런 책자도 발간해서 이제 다 이렇게 공유도 하고 아, 네, 뭐 인천 미추홀구도 그렇고 네. 예, 어떻게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야, 괜찮습니다. 아까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예, 미추홀은. 뭐 서울 예, 강서구에서도 강서구, 예. 그런 일종의 어떤 이제 대응 매뉴얼 같은 걸로 그래서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이 됐고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맞춰져서 실행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잘 이게 액션이 나올지 좀 비추가 좀 주목이 되고요.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경기가 좀 받쳐주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텐데 여전히 이제 좀 체감하기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급 쪽도 원래는 부동산은 규제 상품이라 그래서 인허가 받으면은 사실 이게 대부분 끝난 거였는데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에 옮기지를 않거든요. 착공률이 네. 50%가 되지 않는 이유는 건설사나 이런 공급 주체의 셈법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찌 보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서민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전세 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보현 수석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연립이나 또는 빌라 쪽에 전세를 들어가시려고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한 나는 3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안정적인 주택을 전세를 당분간 살아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방금 주신 지역, 인천의 지역과 또 강서구의 어떤 지역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빌라왕이 벌렸던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나 내용을 한번 책자를 보내달라 그러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빌라나 연립주택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경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본인 스스로가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함이니까 그렇죠. 예, 좀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해 예, 보입니다.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좀 비아냥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수 시장 그러면 첫 번째가 말은 안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비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소비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내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다, 방아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아파트 빌라가 말씀 주신 대로 서민층, 중산층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사다리 주택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네. 설해마을이나 아주 좋은 동네, 네.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빌라를 제외하고 강동구나 뭐 저 위에 있는 노원구 뭐 이런 데 있는 예. 빌라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나 이제는 빌라 안 되겠다. 싸더라도 중간 단계 사다리로 오피스텔형 아파트나 아파트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더욱더 연합이나 빌라 쪽 이쪽 수요가 네.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시장이 그래서 역전세 전세 사기 이후에 아파트 쏠림이 더욱 더 심화됐고요. 그렇군요. 예. 올해 들어서 지난 8월까지 그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네. 아파트 거래가 75%나 차지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예. 주택에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파트가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비아파트 유형하고의 어떤 수요 쏠림이 너무도 심화가 됐고 그러네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도 움직이지 않고요. 음. 근데 이게 뭐 아파트만 계속 다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도 계속 그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 이제 공급 쪽을 진작하기 위한 어떤 메리트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8월 8일 날 대책이 발표됐던 내용 중에도 네. 이제 주요한 한 축이 이제 그쪽 내용도 좀 포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택 보급률은 늘어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만 계속 또 지금처럼 또 특정 지역에서 또 계속 올라가는 뭐 이런 이제 차별화된 이제 양극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말씀을 주셨고 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라는 원칙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예. 하지만 이 원칙 두 가지가 시작부터 좀 삐끗해서 벌어진 거라면 정부가 이거를 시장 실패로 보기보다는 시장 조정적이라는 관점에서 개입을 해서 뭐 8월 8일 날 만들었던 주택 주거 안정 특별법을 만드시든지 네.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가 역대 문재인 정부 때는 27건인가요? 연속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법안들을 만들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제일 급등을 했던 시기가 그 시절이었고요. 예.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도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금리 정책, 뭐 또 소비자 물가 정책, 인플레이션 정책, 특별법 여러 가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눌러놓고 수면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막고 있을 따름이지 네. 언제 두더지 게임 하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PF 부실 대출이라든지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터져서 네. 이게 금융권으로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다른 분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그냥 맡겨놔라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부가 계속해서 관여를 해서 종부세를 만들든지 양도세나 상속세를 더 강하게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는 강하게 때린다든지 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과 당근과 채찍 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뭐 규제 역설을 이제 지난 이제 말씀하신 뭐 26번의 네. 고강도 대책이 뭐 세금과 대출과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거를 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시장에 좀 자정작용을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현재 정부는 공급 일변도로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수요를 직접적으로 대출 옥죄다든가 이제 구매력을 다운시켜 가지고 가격을 억누르는 거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정부는 계속 공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에 맡기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부동산만큼 정책에 민감한 또 재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전 세계 각국이 그 각 나라마다 어떤 문화나 주거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백국 백색의 정책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뭐 전세제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맞는 좀 그런 적정한 수준의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주택 임대차 관련된 전세제도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사실 그 전에는 상가 빌딩도 아파트처럼 전세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업용 시장은 이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렌트 시장으로 이른바 월세 시장으로 많이 체질 개선이 좀 됐었고요. 네. 근데 주택 시장은 월세 비중이 높아지긴 했죠. 이제 보증부 월세라든지 반전세도 많아지고 예전처럼 임대차가 무조건 이제 월세가 없이 완전 전세로만 가고 정말 힘든 사람만 소위 이제 사글세라고 하는 월세를 내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뭐 여기에 맞춰서 그럼 이제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무이자 대출의 사금융,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대세 상승기 때는
크나큰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지만 이게 가격이 안 좋거나 하향 시기 때는 돌려줘야 될 채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또 피해자가 또 양산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뭐 2만 건에 대한 피해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갖춰놓는 그런 좀 앞을 내다보는 해안에 대한 정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뭐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유 형태에 따른 어떤 이제 뭐 그런 기준이 좀 이제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쪽으로도 봐도 발전돼 있는 부분이 금융 쪽하고 예. 뭐 산업공학이라 할까요? 그쪽 분야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분야가 상당히 나름대로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근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1년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이렇게 스냅샷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설득을 하고 호응을 받기까지는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라 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다를 말하겠죠. 이분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때라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탐욕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결기가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욕심이 튀어나오기도 하면서 네. 당초 이제 그런 목적이 좀 이렇게 희석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그러면 금융권이 휘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궁금해요. 진짜 이게 숨어가지고 언젠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처럼 네. 우리도 이 그림자 금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 정부가 잘 대응해서 네. 어느 정도 이런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가 이제 4월 그러셨죠. 초였거든요. 예. 총선 전이었는데 그때 4월 위기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을 지배하던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작년 9월부터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이게 좀 발발이 됐었는데요. 네. 그 밝은 쪽이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있듯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는 시간을 계속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고 지금 국토부 차관께서도 네. 서울에서도 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정도로 그걸로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을 만들 주체를 살려야 되는데 우발 채무나 이제 부실 PF 때문에 건설 경기 자체가 죽는 것도 여기는 좌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살리다 보니 계속 부양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이나 좀 선호 지역이 되는 특별 뭐 약간의 좀 국지적인 곳에서는 시그널을 또 잘못 알아서 계속 또 이제 매입에 나서고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뭐 상급지에서 나타나는 과열 양상이라는 좀 안 좋다고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부양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서울의 양극화가 커진 면도 있지만 그런 좀 지방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터질 수 있는 이게 이제 한두 개로 정리가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연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고자 함이 제 생각에 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벌었고 예. 무슨 위기설 몇 월 위기설 이게 이제 지연이 될수록 그래도 생명 연장이 되면서 올해도 한 20몇 개 정도 되는 건설사가 지방 이제 건설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리스크로 커지진 않았기 때문에 음. 시간이 지날수록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약속했던 그 질서 있는 퇴출 이게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될 건지 그걸 좀 주목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이제 준공 이후에도 네. 미분양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증감도 거기에 따라서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뭐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주택 임대 시장도
이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가지고 신규 주택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은 헝다, 백이위엔 뭐 다 그냥 파산 선언을 해버렸고요. 일본을 이래 들이다 보니까 일본은 내색하지 않는데 저쪽도 좀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네. 독일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러거든요. 아, 네. 예. 결국은 미국 경제만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온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올 상반기 때 나타났던 이제 뭐 서울의 상급지 중심의 가격 상승 폭은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상승 기울기나 폭도 좀 둔화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어느 것보다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직 뭐 단행되지는 않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서 네. 지금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가격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거래가 좀 관망에 나서는 거, 이게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지속이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하방보다는 서울 같은 곳은 상방의 압력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도권 외곽과 이제 다른 광역시 같은 곳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뭐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정부는 서울의 집값을 올라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일단 지방 살리기로 먼저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방도 계속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비도 증액되고 사업성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좀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보다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대내외적인 어떤 이제 거시적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서 네. 지금 현재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과 수급 여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른 모든 뭐 가정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강한 가정을 깔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서울 수도권은 늘 수요가 살아 있으니까 이 수요에 살아 있음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내수 경기는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앙 정부 입장하고 지방 정부 입장이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2026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어떤 뭐 충돌은 아니겠지만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효율화냐 아니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이냐, 네. 예, 이걸 두고서 일단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통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배분을 놓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뭐 국세와 이제 지방세 같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국세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고, 뭐 취득세 같은 취득세는 경우는 지방세. 이제 지방 근데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이제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 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지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부동산 수요도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분산할 건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방 정부와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입장 차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뢰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예. 정부의 정책의 신뢰, 네. 그리고 시행 시공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네. 또 전세 입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에 대한 신뢰, 예. 또 집주인에 대한 신뢰. 네. 이런 신뢰는 우리가 다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정부의 비대칭성에서 제가 제일 약자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거를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스톱 쇼핑식으로 해서 네. 내가 어느 구 조사를 하다 보면 주택 조사를 하다 보면 네. 뭐라 그럴까 AI처럼 네. 이 지역은 어떤 앞으로의 예상이 되고 어떤 수요가 있고 예를 들어 지방에 내려가라 네. 전주에다가 한국전력 뿌리고 뭐 구미에다가 뿌리고 해도
주말 부부들 하고 있지 전혀 거기서 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왜곡 발전인 것 같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식의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더 왜곡되는 것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래 밀집돼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 나름만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기관, 제도, 조직, 시스템 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이제 요번에 그동안 유례 없었던 네. 사실 뭐 우리가 리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전세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에 대한 그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감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전세 시장도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파동을 겪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재발되지 않는 네. 이걸 이제 전화 위복까지는 아니어도 요번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스마트하다고 생각이 돼서 누군가는 여기서 또 좋은 또 기회를 포착해서 또 그런 정보를 입력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시장은 어쨌든 IT 중심의 정보가 계속 개방이 되고 그쵸.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우리도 뭐 부산 해운대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늘 아침에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렇죠. 시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토지랑 건물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모아서 이제 또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또 하는 시기도 빨리 당겨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 중에서. 전체 임차 가구 중에서 예.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쪽이 70%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당히 많으시군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의 비중이 크다 적다 뿐이지 보증금이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요번에 저도 이쪽을 많이 좀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전세기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몇몇 국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문서 찾아보니까 뭐 고려 시대도 이런 게 있었고 뭐 조선 시대 때도 있었고 그때도 보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이제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워주고 계속 네. 받을 때까지 이제 점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2022년부터 불거진 이 전세 사기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좀 강력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제 좀 계기가 돼가지고 네.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보영 수석 연구원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또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세 사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의 어떤 안정화, 연착륙, 아무리 뭐 상대방이 밉다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 경제라는 큰 그 대들보는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약점을 또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NH 투자 쪽에서 이렇게 보실 때도 앞으로 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번을 반문교사 삼아서 하실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없었던 애 중에서 이번에 이런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NH 투자 쪽에서 들여다본 대응책을 빗대어서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전세 계약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할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소비자로서 체크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죠. 네. 일단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에 대해서 일단 그 임대인의 뭐 세금 체납 정보라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집이 이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시세가 적정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건 이제 떼보는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 떼어주긴 하는데요. 이제 직접 떼서 이제 근저당과 이제 뭐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보증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좀 반드시 좀 꼼꼼히 따져보고 그냥 뭐 확률상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한번 돌다리도 노크를 해보는 이제 그런 좀 치밀함이 좀 요구가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전세를 사시다가 자가로 옮기시는 그 텀이라 그럴까요? 한 몇 년 정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몇 년 정도 되는지?
자가 거주하다가 전세로 살다가 예, 자가 전세로 하다가 이제 자가 거주하는 그 통계까지 나와 있진 않는데요.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는데 네. 주택 청약 통장에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있지만 네. 그 무주택 기간에 따른 이제 가점이 있는데 만점은 이제 그 32점인데 네. 15년을 두거든요. 예. 근데 지금 15년을 만점을 채우신 분들이 그 320만 명이 됩니다. 그게 이제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예. 2인 가구일 수도 있고 한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30살을 기점으로 하니까 예. 45세가 되는 거예요. 예. 무주택 기간이. 예. 그러니까 사실 전세 거주 하시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게 뭐 3년 누구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자가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정말 인생에서 그러니까 장만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참 이게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느끼셨는데 잊어버릴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가 웃었던 이유는 제가 2005년도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예. 주택 청약이라도 들 걸 15년이나 돼야지만 이 만점 32점을 받는데 저는 주택 청약을 들지를 않았어요. 최근 한 3년 전인가 네. 갑자기 언뜻 생각나서 적금하다시피 할 경우 네. 중에서 주택 청약으로 해놓으면 나도 아파트 하나를 추천받아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한 3년 전에 저는 주택 예. 청약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들어왔을 때 주택 청약 그거 한 10만 원 돈 정도 더 가고 20만 원 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웃었습니다. 제 이런 무지함을 제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과 덧붙여서 김포나 네. 구리 네. 이거 아마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뭐 정치하는 분들의 네.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 구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진입하기 전 단계 사다리 끝단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인구의 그 뭐라 그럽니까 유입 유출 네. 한 몇 년 텀으로 이루어지나요? 서울에 들어오시는 진입하시는 게 그 통계는 잘 예, 그것도 제가 뭐 통계 자료를 뭐 리서치하지 못했는데 제가 업을 하면서 네. 좀 유추하는 바로는 네. 일단 주택 구매를 처음 해서 내 집 네. 마련했다가 두 번째로 이제 갈아타는 이제 주거 상향 이동하는 거기까지 걸리는 시기가 네. 보통 8년에서 9년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 봤더니 예.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시작은 조촐하게 했으나 네. 이제 학령 인구의 자녀가 생겨서 학교를 보내야 될 때 집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한번 옮겨야겠다라는 니즈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구리가 됐든 남양주가 됐든 김포가 됐든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그쪽에 신축 아파트로 갔다가 네. 다시 한번 옮긴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7, 8년 정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0살에 결혼해서 15년이 걸려서 집을 살 네.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운이 좋은 분들은 그 기간 안에 8, 9년 한 반 정도 조금 네. 지난 해에 다른 서울에 진입을 한다든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방금 우리 정보현 수석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1년, 2년짜리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만을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일대에 있어서 최대의 소비이면서 최고의 소비, 소비자 효용, 만족도를 조사할 때 자가를 가졌다는 거 하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뤘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15년이 걸리고 뭐 PIR 말씀을 안 드려도 15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인서울 하려고 그래도 8년 정도 걸린다라는 통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삶의 하나의 꿈이고 행복감입니다. 정부는 이 행복을 헌법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듯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시행사, 시공사들은 이러한 그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쪽으로 시행, 시공 정책을 이용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융권에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융권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전세 사기라든지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 뭐 나름대로의 철학, 가치 네. 가지면 좋겠다. 뭐 도움 말씀 주셔도 되고 네.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부동산에 대한 말씀 있으시면 네.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전세 사기도
뭐 이렇게 일이 좀 사태가 커지게 됐던 이유 중에 이제 정보의 불투명성, 비대칭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전보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움직이는 속도나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핸드폰 안으로 바로바로 이게 그렇죠. 귀결이 되는 상황이고 공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반대로 또 하락할 때도 예전에 긴 기간에 거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또 하락폭을 또 답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금액대의 그 소비와 이제 자산 취득이 되는 영역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쪽 정보 수집이나 뭐 이런 뭐 핸드폰, 모바일, 프롭테크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그래도 그 의사결정에 좀 현명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말씀을 우리 NH투자의 정보현 수석연구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이 정보력인 것 같습니다. 발품을 팔아야만 될 것 같고 이 손으로 컴퓨터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왜 많이 없겠습니까? 하나씩 차단한다 하더라도 불거지는 게 인생사인데 이 주택 문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큰 고민 없이 큰 사고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스윗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시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